지금부터는 블록체인 강의를 해주신 임명한 박사님과 토론자이신 임진희 과장님을 모시고 블록체인 기록 관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이신 임진희 과장님은 현재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임 박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좀 최신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모르는 내용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오늘의 토론은 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기록 연구사 분들이나 국가기록원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록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새로운 기술은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기록,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록 관리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가기록원이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는 후자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록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록관리계에 있는 분들도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관리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저도 나름대로 조금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는 기초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할 때 어쨌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거를 제가 이해한 거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블록체인은 그 안에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는 뭐 파일 서버의 파일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저 블록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에 담긴다. 이제 다른 데 있기도 하겠지만 뭔가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정보가 담긴다. 그리고 이제 저 블록은 동일한 사이즈죠? 네. 동일한 사이즈로 쭉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1메가입니다. 네, 1메가 또는 뭐 어떤 고정 크기의 블록들이 계속 새로 생겨나서 네. 연결이 된다는 의미에서 체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초의 시작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블록이고, 네. 그 다음부터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여쭙고 싶은 첫 번째는, 여기 헤더도 있고, 그 다음에 헤더의 정보는 버전부터 시작해서 뭔가 딱 고정되어 있는 길이에 정해진 정보가 쭉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에는 우리가 이제 응용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정보가 이제 거래 내역에 쭉 채워지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 블록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해시 함수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해시 함수가 기록관리계에서는 사실 다른 영역에서도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무결성을 검증하다든가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시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부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아까 해시 함수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비트 스트림을 해시 함수에 넣으면 항상 고정 길이의 해시 값이 만들어진다. 네. 이게 이제 아까 SHA, 셔라고 하시던데, 네. SHA 256 같은 경우는 256비트로 만들어진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비트 스트림을 넣어서 해시 값을 만드는 건 되게 쉬운데, 거꾸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해시 값을 가지고 원래 인풋을 추정하는 거는, 만들어내는 건 어렵다. 네. 복화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SHA 25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시 함수 또는 뭐 해시 알고리즘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누가,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드나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쉽게 쓸 수 있게 어디 오픈되어 있나요? 네. 해시 함수는 누구나 컴퓨터 언어로서 자기가 C라든가 파이썬으로 짤 수도 있고요.
또 특정 목적으로 해시알고리즘을 만들면은 이미 오픈 소스로서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제가 해시함수를 써가지고 어떤 다른 표현을 쓰긴 하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장을 제 스스로가 어떤 입력 데이터 값을 입력 데이터 매칭되는 그 출력값, 그것을 저만 알고 있으면은 입력값에 매칭되기 때문에 제가 변경되면은 이 결과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는 그 미국 NSD에서 국가 표준을 정했고 이미 오픈소스로서 아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 이 샤율이 이제 가장 블록체인 쓰면서 우려하는 게 충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1대1로 매칭이 되지만, 즉 입력에서 출력하는 걸 암호화로 부르고 출력에서 거꾸로 가는 거는 이제 복화라고 하는데, 이 복화할 때 같은 게 나타날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확률이 얼마 정도 되면 약 2의 128승입니다. 이것을 2의 128승 정도면은 이 충돌 확률이 약 한 99% 정도 되고요. 근데 2의 98승을 한번 얼마 정도 크기인지 한번 계산해 보면요. 특히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의 컴퓨팅 파워랑 연결시켜서 계산하면 현재 그러니까 2019년 금년 10월 23일 날 해시레이트 값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00만이 넘는 테라 해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 해시 값이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2의 128승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힙진지로 환산해서 계산해 볼게요. 2의 128승은 3.4, 2의 38승이래요. 즉 100 페타플롭스고 100 페타플러스는 페타란 얘기는 그 10의 15승으로서 초당 1000조 번의 연산 능력 갖는 것을 페타플롭스라고 그러죠. 이것을 현재 슈퍼컴퓨터가 약 100 페타플러스 나오기 때문에 2의 128승을 다시 계산해서 제가 이걸 이미 계산해서 환산해 봤습니다만 이 충돌 가능성을 찾으면은 대략 한 108 페타 이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충돌이 되지만 이 충돌되는 값을 찾아내는 시간이 약 10일 경년 걸립니다. 이거를 좀 이해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의 동해안에서 모래알 하나 작은 걸 잡아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저 호주 해변에서 똑같은 모래알을 발견될 확률보다도 수억만 배 많다는 거죠. 어딘가 있지만. 그렇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있어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론적으로 충돌 해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킹 유변제의 99.99%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샤 유혈의 특징이고 블록체인에 적용된 것입니다. 네, 임 박사님께서 전문적인 용어로 풀이를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거를 간략하게 제 입장에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이제 해시함수의 특징은 입력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해시 값을 다르게 만들어준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 근데 입력이 서로 달랐는데도 동일한 해시 값이 만들어질 가능성, 그게 어떻게 보면 충돌 네. 말씀하신 건데 그럴 확률이 제로는 아니다. 제로는 아니지만 아주 확률이 적다. 현재 슈퍼컴퓨터를 1000대를 동원해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해시 값이 있는데 동일한 해시 값을 갖는 입력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컴퓨팅을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해시 함수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록관리계로 치면은 우리가 기록관리하는 대상이 주로 결제 문서들이 많은데 아래란글 문서라던가 PDF, 파워포인트 이런 어떤 문서들이 있을 때 그 문서에 대한 해시 값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을 때 그 문서가 훼손이 됐거나 오류가 났거나 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 다시 해시 값을 만들어서 보관하던 해시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같다면
이 원래 그 파일이 깨지지 않았구나, 문제가 없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 네, 원본 진본성이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블록체인에서도 그런 해시값을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진 내 앞쪽에 있는 그 블럭에 대한 해시값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연결성을 보장하고, 다음 블럭이 또 이 현재 블럭의 해시값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바로 그것에 연이어진 블럭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헤더 부분에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클 해시인데요. 이 머클 해시는 바디에 해당하는 거래네요. 대략 한 비트코인 같은 한 2,400개. 2,400개 거래마다 그 거래도 전부 다 해시값이 있습니다. 그 해시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해시 전체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게 머클 해시죠. 그 머클 해시가 이 헤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기에 그 해시값은 2,400개 거래량까지 전부 다 포함된 해시값이기 때문에 정말 미량만 변화시켜도 어떤 여기에 헤더 부분에 6개가 아니라 이 거래 2,400개 거래될 때 어떤 부분만 변화시켜도 이 헤더 값이 확 바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저 블럭 안에 있는 거래 내역의 링크만 바꿔도 해시값이 다 변화가 되고, 그걸 참조하는 해시값이 변하고 다 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교 변주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그 블록체인의 기술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탈중앙, 보안성, 익명성, 투명성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보안성, 이 데이터들이 유변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 기제에 있어서는 해시 값을 이용해서 그걸 보장해주는 그런 측면이 큰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면서도 사실 해시도 해시지만 소위 작업 증명, 일련의 과정들이죠. 이게 타원 곡선 암호라 하는 ECC 방식을 써서 암호화하고,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메일 숫자를 넣어서 찾아내는 과정, 사실 그게 더 어렵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 증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자료의 9페이지에 작업 증명 해시값 검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작업 증명 자체도 해시 함수와 해시 값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어떤 블록들을 지금 이제 전제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을 이해할 때 이제 블록의 기본 구조는 이제 좀 전에 본 거대로인데, 그런 블록들을 만들고 체인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어떤 혼자 또는 어떤 기관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에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여러 노드들이 참여를 하고, 모든 노드들이 그런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전제를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각자가 모은 트랜잭션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블록을 탄생시키려고 할 때, 그때 그냥 블록 됐어, 완성, 끝, 이게 아니라 이 블록이 정당한 블록이다라는 거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증명의 보임으로 해서 인정을 받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해시값 검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거를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어떤 해시값이 있는데, 그 해시값이 아까 이제 256비트 같으면 32바이트인데, 그 정해진 어떤 값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앞에가 대체로 뭐 0비트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어떤 값이 아주 좋은데, 네. 그런 패턴의 해시값을 만들 수 있도록 저기 아까 넌스라고 하신 그곳에 값을 임의로 넣어서 저런 범위 안에 있는 해시값을 만들어가는 과정, 찾아가는 과정, 이게 작업 증명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 실제 나와 있는 그 블록들의 해시값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0의 숫자가 한 40여 개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0의 숫자가 없다고 치면은 그 많은 숫자를 전부 다 대입해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앞에 숫자는 0으로 많이 하면은 그만큼
계산 능력이 좀 줄어들죠. 그걸 이제 해시 완화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찾는 게 아니라 앞에 0이 되면 뒤에 것만 찾아주는 값이기 때문에 그 해시 완화라는 방식을 써서 그래서 10분 만에 그 블록이 10분 만에 찾을 수 있는 데이터 값이 0이죠. 만약에 이 값을 임의 숫자를 넣는 가정이 그래서 난이도는 0의 숫자를 개수를 조절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고 그게 전체를 찾는 것보다 0을 넘어서 어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작업 증명의 이제 난이도 조정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작업 증명을 왜 해야 하나 하는 또 궁금증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록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쓴다고 했을 때 발표해 주신 내용의 맨 뒷부분에 뭐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여러 이제 사사분면으로 해서 이제 응용의 범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모형이 적합할까 이런 게 이제 사실 되게 고민이 되는데 그것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작업 증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업 증명에 대해서는 처음에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 작업 증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채굴 많이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제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GPU 달린 그 컴퓨터들 구입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채굴을 하고 그 채굴을 한다는 게 결국 요 작업 증명을 통해서 해시 값을 찾기 위한, 넌스 값을 찾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이제 완성을 시켜서 블록을 완성시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금을 받게 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를 쌓는 그런 과정이 돼서 정말 말 그대로 채굴을 통해서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이거는 뭔가 모든 어떤 노드들이 뭔가 경쟁을 통해서 내가 먼저 좋은 걸 선취하기 어떤 구조에서 동작하는 기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 증명이라는 게 블록체인에서 뺄 수 없는 필수적인 기제인지 아닌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작업 증명이란 말 자체가요, 그 비트코인에 적용됐지만 이미 작업 증명의 첫 번째 사용하자는 그 아담 백이 이메일이 스팸 메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이미 썼던 기술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입출력 데이터를 거래라고 표현하죠. 그 거래가 송신자가 보냈을 때 정말 송신자가 맞는지, 거래 내용이 맞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증명하는 체계가 작업 증명이기 때문에 그 작업 증명 과정에서 그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즉 목표값보다 작은 그 해시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넌스 값이고 일련의 과정을 작업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 작업 증명에서 넌스 값 찾는 거는 알고리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비트코인 때는 저 작업 증명에 걸리는 시간을 평균 한 10분 정도 했었다면 그 다른 방식은 다른 응용에서는 뭐 그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이라도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똑같은데 합의 알고리즘 한 번 더 들어가면 그 비트코인에서는 샤유를 썼고 이더리움에서는 이트 해시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 방식에서는 블록 생성주의가 비트코인이 10분, 이더리움 14초이기 때문에 약간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합의 알고리즘을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워낙 전체 그 암호 통화 중에서 차지하는 마켓 셰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60%, 70%뭐 계속 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만 실제 요즘에 나오는 그 많은 알고리즘들은 작업 증명뿐만 아니라 지분 증명,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지분 증명, 그 다음에 위임 지분 증명, 디포스, 그 다음에 뭐 이 포스를 변형시킨 오포스, 뭐 PB, ET, POET 등 많은 방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작업 증명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넌수를 찾는 과정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써서 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거래 속도가 지연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해킹 이벤트가
안 된다는 그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문제가 돼서 지분에 비례해서 블록 생성 권한을 주는 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지분 증명 방식이고요. 이것도 아주 요즘에 나오는 블록체인들은 그 대세고, 특히 아까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구분했을 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는 주로 POW보다는 POS 계열 또는 PBFT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POS 방식을 써도 또 문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 증명을 하다 보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비율대로 주니까 이 부익부 빈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포스 어떤 위임 증명을 쓰면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 대표자가 누군지를 알아 투표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또 노출이 돼요. 그래서 노출된 대표자의 해킹이라든가 공격에 또 노출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은 POW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해당하는 그 장단점, 또 대항하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POW에서는 데이터 용량이 1메가인데 이것을 1메가가 아니라 8메가 또는 32메가 늘리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은 이제 오픈소스라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포잘을 제안해서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잘, 그 BIP를 제안해서 다시 하드 포킹해서 나온 코인이 있습니다. 그게 비트코인 캐시인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메모리 용량이 무려 32메가까지 지원됩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POS처럼 우리도 스마트 컨트랙션을 가능하게 하자. 그래서 나오는 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는 기술도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풀포워크라는 작업 증명 기술 외에도 다른 기술에서도 이렇게 탈중앙화를 확보하자는 기술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특히 지금 비트코인도 1메가임에도 불구하고 쓰이는 이유가 지금 국가기록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예인데, 모든 기록물을 콘텐츠라든가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해시값을 저장할 때 콘텐츠에 해시값을 넣느냐 아니면 콘텐츠에 검색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에서 사이드 체인 또는 컬러드 체인 또는 플라즈마 샤딩 이런 다양한 기술을 넣어서 어떤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일부는 구현되어서 그런 그 데이터가 1메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을 써서 어떤 그 원본 데이터가 진본 증명할 때 그 원본의 속성을 보관하고 찾아낸 기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록 관리에